현재 대마도의 상황은 처참하다 못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올여름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국가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태풍 10호의 영향으로 바다에 도리가 무너진 대마도의 신사는 재건을 하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궁 전설이 남아있는 스시마시 도요타마의 와타즈미 신사는 바다의 하나님의 통로라고 불리워지며 신사 앞으로는 아소만의 바다가 펼쳐지고 바다에서 신사의 본전까지 5개의 도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밀물이 들 때는 2m나 바닷물에 잠기는 도리도 있습니다. 이 도리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문이라고 하고 바다와 신사를 이어주고 있는데요. 이 5개의 도리가 5개의 탐욕을 뜻한다고 해 대마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0호 태풍으로 인해 해안에서 이 도리 중 하나가 붕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마도에서도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문화재이니만큼 빨리 고쳐야 할 텐데 와타즈미 신사 측은 당장 이 도리를 고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마도 지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물을 고칠 수 없을 만큼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신사 측은 하루빨리 재건하고 싶다며 클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무너진 문화재의 재건조차 할 돈이 없어서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마도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대마도의 주민들은 완전 죽을 맛이라며 경제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악화된 한일 관계로 인해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져 큰 타격을 받은 데다 일본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절차 강화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마도에서 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상인들은 영업을 중단하고 그냥 쉬고 있는 개점 폐업 상태인데요. 매년 관광객들로 붐비었던 대마도의 미우다 해수욕장마저도 올해는 찾는 이가 거의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대마도 현지 여행사들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 비자 면제 중단과 14일 격리 조치를 발표하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던 대마도 일본 관련 전문 여행사들도 폐업해 남아있는 여행사가 거의 없는 것인데요. 일본인조차 국내 여행을 꺼리고 있어 대마도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대마도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며 헛된 기대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온라인 매체 데일리 신조에서는 인구 3만의 대마도 현재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며 2017년 36만 명, 18년에 41만 명의 한국인들이 방문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한국에서 내려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고 올해 4월부터는 신종 코로나 충격으로 섬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제로가 되었다. 하지만 뜻밖의 희소식이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4용 게임 고스트 오브 쓰나미의 흥행을 전했는데요. 이 게임이 7월 17일 발매일로부터 3일 만에 240만 개의 판매를 기록하며 대박을 쳤으니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의 목맬 필요가 없다. 게임의 열광적인 팬들이 성지순례를 올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게임은 실제로 1274년 발생한 원나라의 대마도 정벌이 게임의 배경입니다. 시대적 배경과 소재만 따왔을 뿐 현실에 실존한 인물이 아니라 완전한 가상 인물들로 이야기가 진행되며 스시마섬 코모다하마 해변에서 일어난 전투로 이로 인해 80명의 사무라이가 목숨을 잃은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했습니다. 대마도에 갑자기 몽골 제국 군대가 습격하게 되고 섬은 하룻밤 사이에 전장으로 전락하는데요. 압도적인 몽골군의 무력 앞에 섬에 수비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섬은 화염과 혼란에 휩싸여 사무라이들 또한 전멸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은 사무라이 한 명이 사카이 진이 되어 단신으로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압도적인 적군에게 대항하기 위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무사도에 입각한 싸움 방식을 버리고 전장의 망령이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대마도 주민들을 능욕하려는 것인지 위로하려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희망이 보인다는 뜬구름 잡는 헛소리로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신사는 태풍에 무너져 관광객은 한 명도 안 와 대마도 주민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마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삼국 접양지도가 수원 광교 박물관 상시 전시실에 전시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은 1861년부터 1862년 오가사와라 영유권 분쟁 당시 하야이 시에이의 삼국 접양 지도를 제시해 오가사와라가 일본 영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지도가 분명히 국제법적으로 공신력 있어 영토 영유권 주장에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수원 광교박물관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던 특별전 수상한 친절 의도된 침략을 마치고 고 사온 이종학 선생이 기증한 250여 점의 자료, 유물 등을 전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서 전집, 이 충무공 전서, 울릉도와 독도, 대마도가 한국의 것이라고 표기된 삼국 접양지도, 수원 화성, 간도, 금강산 등의 자료를 포함해 이종학 선생이 수집한 유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종학 선생은 일제가 왜곡한 역사를 바로잡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분명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수원시와 독도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일본이 만든 사료에서 일본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근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일제강점기와 독도 관련 사료를 찾으려 일본 도서관과 고문원 수집상을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수집한 독도 관련 사료는 1997년 우리나라 최초 영토박물관인 독도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일본마저도 스스로 대마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증거가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과 영국이 처음부터 삼국 접양지도를 인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야시 시에이의 삼국 접양지도 일본어판을 발견한 막부는 이 지도를 제시하면서 오가사와라는 명칭이 이 섬을 발견한 일본인 오가사와라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열강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해리스, 영국의 알코크 대사는 일본어 지도는 국제법적 공인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막부는 당시 유럽 제1의 동양학자였던 클라프 로트가 번역한 프랑스어판 삼국 접양지도를 제시해 오가사와라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공인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오가사와라를 미국령으로 할 목적으로 이미 미국인을 군도에 살게 하였고, 이 사실을 들어 막부에 오가사와라를 미국령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막부 측은 하야시 시에이의 삼국 통남 도설과 그 삽입지도인 삼국 통남 여지 노정전도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자 막부는 그 프랑스어판을 제시하여 겨우 미국의 영유권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오가사와라의 영유권을 결정하는 사료로서 역사적으로 일본의 막부에 의해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하야시 시에이라는 한 개인에 의해 작성된 지도와 그 해설서이긴 하지만 막부의 공인지도로서 사용된 이상 흔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파이브 아이즈라고 합니다. 앵글로색슨 계열의 민족의 뿌리를 둔 국가들로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대외 외교 정치에서 항상 특급 대우를 받아왔을 정도로 미국과는 혈맹관계를 유지해왔죠. 그 다음으로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은 얼라이즈, 동맹국으로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 국가들 또한 중요한 동맹관계로 여기긴 하지만 동시에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항상 자신들이 명예서양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 속에서도 늘 특별해지길 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과 더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는데요. 때문에 일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일본을 묶어서 파이브 아이즈 3그룹이라고 주장했죠. 비영어권 주요 동맹국들 중에서 인구 규모가 상당히 크고 거대하고 단단한 경제 규모와 산업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일본은 다른 동맹국들과 레벨이 다르다는 이유인데요. 최근 이러한 일본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극심해지고 중국계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이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겠다고 하자 그것을 직접 나서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CFIUS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CFIUS는 미국의 국가 주요 기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인수, 합병 등에 대한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강화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CFIUS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르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는 별다른 절차 없이 미국의 산업, 정부 군사 시설,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 수 있죠. 일본은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미국의 보조에 맞추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화이트리스트에도 당연히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25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일본은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월 13일부터 일본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반도체 등의 26개 산업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면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마찬가지인 소식인데요. 이것이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일본 우익들은 한국이 미국을 로비해서 일본을 제외시켰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단계에 접어들자 이제 미국도 일본의 영향력에 회의감을 가지게 됐고 조금씩 미일 동맹을 놓아버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올라온 기사인데요. 일본은 1990년 버블 붕괴로 인해 현재까지 30년의 침체를 겪고 있는데 1989년 최고가를 기록했던 니케이 지수의 60%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SP 지수는 30년 동안 무려 9배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심지어 일본에서 매일 경제위기라고 보도하는 한국조차 30년 전에 비해 코스피 지수가 2배 상승하였죠. 기사에서는 일본이 앞으로도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버블 붕괴를 초래했던 자민당이 아직까지 집권하며 일본의 모든 가치관과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껏 경제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해봤자 경기 침체가 올 때는 빚을 내서 재정을 출자하고 이후 그로 인해 재정 적자가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이 전부죠. 30년 동안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오며 일본의 생산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새로운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과 기업들이 만연하여 이대로라면 일본이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2030년부터 일본에게 마이너스 성장은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민당에게 경제 파탄의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현재 아베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은 일본이 관광대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마저도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오면 올수록 그것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일본의 물가가 저렴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4일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월 22일 발표된 한국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0%로 나왔는데요.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월 중순이 되어야 집계되지만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1.0%로 예상된다고 하죠.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나 앞선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 일본 내에서는 매일 뉴스를 보면 한국의 경제가 파탄 직전으로 뉴스